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이번 시간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9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 이제 첫 번째 시간 했고, 잠시 쉬었다가 밥을 앉혀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요. 밥 다 될 때까지 공부를 좀 할 거고요. 밥이 되면 스팸에 물 구워서 계란과 함께 구워서 어제 큰어머니께서 쌓아주신 김치랑 이렇게 맛있게 따뜻한 밥에 스팸,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자, 아침 식사들 하셨는지요? 자, 식사 안 하신 분 계시면 얼른 식사하세요. 자, 295쪽 내 의지나 신의 출현. 자, 첫 번째가 이집트였고요. 두 번째가 의외인데요. 파키스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의 초기 문명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했다. 비록 파키스탄 문자는 전혀 해독되지 못했지만 둘 다 문자를 보유했다. 4,5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번성한 파키스탄의 문명은 당시 지리적으로 가장 큰 문명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를 보통 인더스 혹은 하라파 문명이라고 일컫는다. 하라파는 인더스 문명의 대도시 중 하나다. 하라파인들은 놀라운 공학적 업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가장 큰 도시인 모헨조다로에는 도공, 직공, 벽돌공, 금세공사, 건축가를 비롯하여 약 4만 명이 거주했다. 와, 큰 도시였네요. 길은 정연한 격자형으로 놓였고 우물과 지하 파이프로 물을 실어 날랐으며 일부 집은 실내에 욕실이 있고 이 욕실은 배수구를 통해 도시 전체에 걸친 하수 체계로 연결되었다. 놀랍게 발전한 문명이었네요. 인더스강 유역의 도시 유적에 적용된 도시 계획의 수준은 초기 문명 가운데 필적할 곳이 없다. 또한 하라파인들은 표중 도량형을 사용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상대로 금, 구리, 납, 청금석, 터키석, 설화석고, 홍옥수 등의 상품을 교역했다. 대단하네요. 벌써 그 옛날에 이미 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모헨조다로라는 영화도 있어요. 인도 영화 중에 인더스 문명의 핵심인데 이들은 이제 나중에 아리아인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점차 몰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예전에 공부 조금 했는데 다큐도 보고 수업 시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은 기억은 안 나네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기억 정도는 나는데 지금 읽었던 책 정도의 내용에 하라파의 문서 기록뿐만 아니라 신을 묘사한 듯한 그림이 그려진 테라코타 인장도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뿔 달린 머리 장식을 하고 얼굴이 셋 달린 사람의 모습인데 힌두교에서 지금도 숭배하는 신인 시바의 초기 형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아주 많은 수의 여성 테라코타상 또한 대지모신의 민간적 재현으로 해석되었다. 하라파 유적에 대해 몇 가지 결정적인 연구를 수행한 영국 고고학자 모티머 휠러 경은 남군 숭배의 흔적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시바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초기 힌두교의 링가 숭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남근 숭배는 아직도 인도에 가면 곳곳에 있어요. 남근 조각상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로는 소규모 사원들과 사제 집단의 세정 의례용으로 쓰인 듯 보이는 대목욕탕이 있다. 하라파 문화의 대부분이 주요 무역 상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라파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발달했다고 여겨진다. 네. 저 특이한 문명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보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하라파 근데 이 모헨조다로 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아리아인들이 침입해서 아리아인들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대부분 하층민으로 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인도에 보면 아직도 피부 색깔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데, 사람의 지위 고하 같은 것도, 신분의 고하 이런 거, 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이 약간 겁나 봐요. 피부색이 많이. 그래서 아리아인족은 희고, 그런 차이로 지금까지도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문명의 사람들을 하층민 또는 노예화 시켰으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하라파인들은 집 옆이나 묘지에 시신을 매장했다. 시신을 화장하고 그 죄를 묻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으로는 도기, 장신구, 도끼와 그 밖의 무기, 머리받침 등이 있다. 한 하라파 주민은 금, 줄마노, 벽옥, 터키석으로 만든 구슬과 함께 매장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멀리 히말라야에서 나는 느릅나무와 삼나무, 그리고 인도 중부산 자단으로 짠 우아한 관 속에서 잠들었다. 말이 그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 옆에 매장된 경우도 2건 있었다. 따라서 하라파인들이 넷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확실하다. 자, 그 다음은 동남부 유럽입니다. 7,000년 전에서 5,500년 전에 동남부 유럽, 그 중에서도 주로 현재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흔히 고대 유럽 문화라고 일컬어진다. 견고하게 지어진 2층 주택과 소, 양, 돼지, 떼를 거느린 농업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 장인들을 포함한 숭령공들의 존재를 가능케 했다. 이게 아마 히타이트족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한 무리가 발달된 기술일 거예요. 히타이트족이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히타이트가 그러니까 러시아 남쪽이고 터키 위쪽, 이쪽 어디 부분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갔다.
라고 추측들을 하더군요. 예, 이 문화의 어디에서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점토, 대리석, 뼈, 구리, 금으로 만든 수천 점의 여성 소상이다. UCLA 대학의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스타는 이 소상들을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한 학자로 이 소상들이 삶과 죽음과 재생의 위대한 여신의 변주라고 여기고 이 주제에 대해 방대한 저작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다른 소상들을 설명해 줄 만신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고고학자들이 김부스타의 해석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소상들은 정말로 수수께끼다. 의자가 딸려 있어 거기에 앉아 있는 형태로 제작된 소상들이 많았으며 토기 단지 안에 여러 점이 함께 보관된 상태로 발견된 소상들도 있었다. 도처에 존재하는 이 여성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무엇이건 간에 이 문명기의 사람들이 내세에 강한 관심을 기울인 건 분명하다. 1972년 불가리아의 바르나에서 지하에 전기 케이블을 매설하던 노동자들이 고대 유럽의 휘황찬란한 묘지를 발견했다. 연대가 6,5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거의 300개의 무덤에는 세계 최초의 황금 유물을 포함한 갖가지 부장품이 들어있었다. 황금관, 홀, 원반, 펜던트, 구슬, 팔찌, 가슴 장식, 무기, 손잡이, 심지어 황금으로 된 음경 덮개까지 있었다. 가장 화려한 무덤 4곳에서 총 2200개, 다 합쳐서 거의 5kg에 달하는 황금 부장품이 나왔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무덤 중 35기에는 시신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중 일부에는 값비싼 부장품이 들어있었고 3기에는 황금 귀걸이를 걸고 황금관을 쓴 사람 모양의 점토 마스크가 시신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혹시 이것은 바다에 나가서 죽은 경우처럼 객사하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었을까? 어떻게 해석하든 바르나에 망자를 매장한 사람들은 확실히 정교한 사회조직을 갖추었고 내세에 대해 뚜렷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네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쪽 남유럽, 동부 유럽, 동남부 유럽 이 정도의 문명 유물이 있었다. 문명은 뭐 있을 수 있었겠지만 유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커다란 어떤 유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바르나에서 발견된 황금 물품들은 세련된 금속 가공 기술의 산물이었다. 바르나 묘지를 발굴한 영국 고고학자 콜린 램프루는 이렇게 서술했다. 야금술의 발달은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시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이루어진 동일한 혁신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광석 재련을 통한 구리 제조나 구리 주석 합금을 통한 청동 제조는 어디에서 수행되든 대부분의 경우 기술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램프르는 야금술이 서남아시아 바르나를 포함한 동남부 유럽, 서남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 중국, 아메리카 등 서로 멀리 떨어진 몇몇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평행 진화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평행 진화. 가만. 아까 그러면 히타이트족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틀린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예. 서유럽에서 신이 출현한 증거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파키스탄, 남동 유럽에 비해 모호하다. 하지만 내세에 대한 강박이 보편적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만여 년 전 프랑스에서 배장된 한 소녀는 약 1500개의 조개 껍데기와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다. 구슬은 사슴, 여우, 이빨과 생선 등뼈를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붉은 사슴 송곳니 70개로 치장한 젊은 여성이 5개의 돌기둥으로 떠받친 2개의 커다란 석회암 판석 밑에 안치된 채 묻히기도 했다. 이런 무덤들은 이 지역의 마지막 동굴 벽화가 그려지고 나서 약 1000년 뒤에 생겨났다. 러시아 북부에 위치한 7000여 년 전 묘지에 400여 개 무덤에서 구멍이 뚫린 동물 이빨, 동굴과 사람의 소상, 수렵 도구 등 7000점의 부장품이 나오기도 했다. 8500년 전부터 서유럽의 많은 초기 무덤들에 돌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에서 스웨덴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의 유적에서 사람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 거석 기념물이 세워졌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거석 기념물은 서너 개의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크게는 90톤까지 나가는 덮개돌을 얹은 것이다. 이런 탁자형 무덤을 고인돌이라 한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무덤에는 큰 돌들을 세워서 시신이 안치된 석실로 통하는 길을 만든다. 이런 무덤을 그 형태에 따라 통로식 석실분 혹은 회랑식 석실분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전체 구조물을 보다 작은 돌들로 덮어서 돌무지라고 하는 봉분을 조성한다. 이런 거석 기념물이 프랑스에 적어도 6000개,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에는 5000개 이상, 아일랜드에는 1200개 이상이 있다. 이런 무덤 중에는 묘실이 한 개인 것도 있고 여러 개인 것도 있다. 이따금 통로나 묘실의 돌에 기호를 새긴 경우도 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묘실에 안치된 유골의 수는 한 구부터 수백 구까지 다양하다. 부장품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조개 껍데기나 석회석이나 터키석 비슷한 돌로 만든 장신구, 부싯돌날이나 도끼나 화살촉 같은 도구와 무기, 술을 담았던 그릇을 포함한 토기 등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무덤을 보면 망자가 산 사람들을 괴롭히려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듯 망자의 손발을 절단하고 시신 위에 큰 돌판을 올려놓기도 했다. 묘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는 흔히 큰 돌로 막아서 무덤을 봉인했다. 이런 거석 무덤 중 일부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브루타뉴의 모를레 인근에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바르네네즈의 돌무지 무덤은 6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메소포타미아 에리두에 사원이 지어지고 있었고 바르나의 묘지가 사용되고 있던 시대와 동시대다. 바르네네즈에는 11개의 개별 통로와 묘실이 있는데 그중 일부에서 부싯돌날, 간 돌도끼, 화살촉, 토기, 기타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돌무지는 길이 약 70m, 폭 25m, 높이 8m이며 여기에 소요된 돌의 무게는 13,000톤이 넘는다. 원래 이 돌무지 바깥쪽 돌들은 그로부터 2000년 뒤 이집트에서 세워진 계단식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으로 축조되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 시절의 앙드레 말로는 바르네네즈를 거석 문화의 파르테논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서유럽의 거석 무덤 축조는 새로운 농경민 계층의 정착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 농경민들은 동남부 유럽에서 이주해 오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학자들은 이 믿음에 조상 숭배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 추측한다. 다수의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 의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큰데, 그 안에서 횃불을 밝히면 돌에 새긴 음각들이 대단히 두드러져 보였을 것이다. 이런 묘실의 석각이 영적인 의미를 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805년에 이런 거석 무덤을 관측한 한 연구자는 그들의 종교가 보여주는 독특한 천재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의 발굴들을 통해서도 무덤 입구 앞에서 중요한 행사나 의식이 치러졌으며, 이 자리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토기 가운데 일부는 의뢰용 단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5천년 전부터 서유럽에서는 농경이 좀 더 보편화되었다. 당시에 더 큰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흙으로 요새를 쌓고 동남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거석 무덤은 계속 세워졌고, 무덤 이외의 대규모 토목 작업도 수행되었다. 그 훌륭한 사례들 가운데 가장 덜 알려진 것은 브로드가이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스톤헨지이지만, 가장 완벽한 것은 스톤헨지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에이브버리다. 막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네요. 이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브로드가는 스코틀랜드 북부의 오크니 제도에 위치해 있다. 선돌 유적인 브로드가 환상 열석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정교하고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돌집들은 최근 들어서야 발견되었다. 그중 한 건물은 폭 24m에 길이가 18m로 돌지붕이 얹혀 있고 돌에 나비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건물은 사원이나 회당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발굴을 지휘한 고고학자는 이것을 성당 건물이라고 지칭했다. 그 인근에 있는 무덤의 묘실에는 독수리 발톱이 섞인 16,000년 전의 사람뼈가 들어있었다. 또 이 돌집들에서 연회가 열렸던 증거뿐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빚은 소상도 발견되었다. 브로드가는 아직 발굴 초기 단계이므로 그 종교적 의미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스톤헨지와 에이브버리는 둘 다 둥글게 줄지어 놓인 선돌, 기념비적인 토축 시설물, 묘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에이브버리의 보존 상태가 더 좋다. 에이브버리의 구조물들은 고대 취락이 있던 언덕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밀을 재배하고 야생과일과 경과를 채집하고 사슴, 여우, 도끼를 사냥하고 양소, 돼지, 개를 길렀다. 이 추락 유적에서 봄과 가을에 동물을 도축한 증거가 있으며, 이 시기에 연회와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당시 이 주변 지역의 인구는 1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4,700년 전에 에이브버리 지역의 주민들은 면적이 약 22,000평방미터이고 높이가 약 40m인 거대한 토축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다. 오늘날 실버리 힐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주민들은 뼈와 나무로 된 도구로 이 구조물을 건설했고, 고리버들 바구니로 흙을 실어 날랐다.
이것을 짓는 데는 1800만 인시가 소요되었을 거라 추정되는데 이는 700명이 꼬박 10년간 일해야 하는 작업량이다. 실제 공사는 20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굉장한 집착이네요. 네. 비버리 힐이 아직 지어지고 있을 때 1.6km 밖에서는 그보다 더 거대한 공사가 이루어졌다. 바깥쪽에 약 5.5m 높이의 토담, 안쪽에 약 9m 깊이의 도랑을 전장 1.6km 정도인 원형으로 조성한 것이다. 도랑 밑바닥부터 인접한 토담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약 14.5m인 셈이다. 원형으로 쌓은 토담 안쪽에는 개당 최대 65톤의 거석 98개를 원형으로 줄지어 세웠다. 그리고 이 바깥쪽 환상열석의 안쪽에 각각 29개와 27개의 보다 작은 선돌로 이루어진 2개의 환상열석을 추가했다. 이 유적군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얼굴처럼 보인다. 안쪽의 두 동그라미가 마치 사람의 두 눈처럼 보인다. 에이브버리의 주목적은 확실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도랑 밑에 추정컨대 500명의 유골이 묻혀 있다는 사실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많은 무덤에는 온전한 유골이 아니라 해체된 뼈들이 묻혀 있는데 사람 두개골, 아래턱뼈, 긴 뼈들을 모아 묻은 듯하다. 에이브버리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영국의 고고학자 마크 길링스와 조슈아 폴라드는 이 뼈들이 다른 장지에서 추려온 것이고 에이브버리에 매장할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오래된 조상의 유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장을 했다는 얘긴데 이 무덤에는 부장품이 놀랄 만큼 드물다. 길링스와 폴라드에 따르면 이 중에는 개의 아래턱뼈, 멧돼지 엄니, 그을린 뼈조각, 사슴뿔 파편 같은 다소 기이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런 물건들이 의뢰용품이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환상열석에서 실버리 힐을 지나 약 2.4km 떨어진 언덕 정상까지 입석을 두 줄로 세워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에이브버리가 거대한 장래의 단지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생크추어리라고 일컫는 이 언덕 위에는 환상열석이 목조 건물터를 에워싸고 있다. 거석 구조물의 중요한 권위자로 여겨지는 영국의 고고학자 오브리 벌은 생크추어리가 시신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뼈를 추려서 가까운 석실묘 돌방무덤 가로 닫고 석실묘로 옮길 때까지 보관하기 위한 안치소 건물들이라고 보았다. 생크추어리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웨스트 케넷 장방형 고부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석실묘 가운데 하나로 길이 약 100m의 돌방 흙무덤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긴 돌방 무덤이기도 하다. 이 안에 든 46구의 유골 대부분은 해체된 상태로 안치되어 있다. 한 묘실에서는 화장 잔해가 발견되었고 또 다른 묘실에는 두개골이 한 줄로 늘어 세워져 있었다. 이런 묘실은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유골을 자주 넣었다 꺼냈던 곳으로 보인다. 이 장방형 고분의 많은 무덤에 저승에 가서 쓰기 위해 만들어졌을 토기 항아리, 주발, 잔 등이 부장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에이브버리가 종교적 기능 외에 천문 관측 기능도 수행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인근 스톤헨지의 입석들이 하지, 동지 때의 일출빛 일몰과 맞아떨어지게끔 배치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기도 했다. 아직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에이브버리에도 이런 천문학적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스톤헨지도 그 시초는 묘지였듯이 천문학적 설명은 종교적 설명을 배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완해준다. 많은 문화에서 태양신과 조상빛, 기타 신에 대한 숭배를 결합시켰고 스톤헨지와 에이브버리에서도 그랬을지 모른다. 문자 기록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에이브버리를 영영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벌의 말대로 신석기 시대의 산 사람들이 죽음과 망자에 집착했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스톤헨지와 에이브버리 같은 유적들은 공동체가 계절 행사에 참여하고 의례에 공물을 바쳤던 현상을 시사하며 이런 의례의 힘은 망자의 유해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나왔다. 마크 길링스와 조슈아 폴라드는 이렇게 요약했다. 에이브버리 같은 기념물의 순전한 규모가 주는 가장 즉각적인 인상은 힘이다. 중세 성당 건축의 경외심을 자극하듯이 전체 유적 경관과 세워진 거석들의 장대함은 숭고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인간 신체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통해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작용하며 이로써 그것을 짓는 데 필요한 엄청난 노동력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규모의 작업은 에이브버리의 창조 뒤에 놓인 세속적, 초자연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에이브버리에 신들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구조물의 기념비적 규모는 그랬을 가능성과 부합한다. 공중에서, 즉 하늘에 있는 신들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면 둥글게 늘어선 거석들이 거대한 얼굴을 닮았다는 사실 또한 의미심장하다. 그렇군요. 재미있네요. 중국입니다. 다음은 중국. 5,000년 전에서 4,000년 전 중국 북부에서 룽산 문화가 발달했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문명이다. 우리에게 종이, 인쇄, 나침판, 화약, 외륜 추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른 문자 체계를 선사한 가장 복잡하고 눈부신 고대 문명 중 하나의 시초로 일컬어진다. 농경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고 인구 밀도는 아마 당시 세계 최고였을 것이다. 도시들 간의 지속적인 전쟁 때문에 많은 도시 주변에 흙을 다져서 성벽을 쌓았는데 이런 성벽 중에는 높이 6m, 두께 9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희생자들을 학살하고 그 목을 벤 증거들도 있다. 룽산 문화. 룽산 문화를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는 조상 숭배다. 조상과의 소통은 갑골을 이용한 점수를 통해 행해졌다. 갑골은 황소, 물소, 돼지, 양의 견갑골이다. 죽은 조상에게 특정한 질문을 던진 다음 뼈가 갈라질 때까지 열을 가해 그 갈라진 패턴을 조상이 내려준 답으로 해석했다. 이게 최초죠. 전복에 이용된 흔적이 있는 뼈들은 중국 북부 전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룽산 시대에는 아직 문자 기록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룽산시대 직후인 상나라 때 문자가 도입되었고 따라서 룽산시대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죽은 조상은 산 사람과 신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고신인 상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왕족의 조상을 통해야 했지만 하급 신에게는 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조상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중국 학자들 중에는 상제가 원래 조상 혼령이었다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원래 상제가 자연신이었다고 믿는다. 상제 말고도 상과 강의 신들, 태양의 신, 기타 다양한 신, 무수한 자연신이 있었다. 이 시기에 중국에는 기념비적 구조물들이 세워졌다. 최근 베이징 동북쪽의 유허랑에서는 약 4300년 전 기단 위에 세운 거대한 사당이 발견되었다. 주표시가 있는데 여기 일명 여신묘라 한다. 이 기단의 폭은 165m, 길이가 900m로 면적이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몰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이 유적은 여전히 밝은 유적이며 그 종교적 의미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기단 밑의 지하에 위치한 방에서 흙을 빚어 굽고 눈에 연옥을 박은 실물 크기의 여성 두 상을 발견했다. 이는 그로부터 5000년 전 서남아시아에서 발견된 두 상을 연상시키며 조상 또는 여신을 표상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죽음과 내세에 대한 염려 또한 룽산 문화의 특징 중 하나였다. 무덤 주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고도로 차별화된 무덤들이 존재한다. 사회 특권층 무덤의 시신은 목관에 안치하고 대개 붉은색 진사를 뿌렸다. 일부 무덤에는 용무늬가 찍힌 붉은 토기 접시, 악어 가죽을 씌운 나무북, 석경은 돌로 된 타악기랍니다. 북 모양 톡이 밝은 색으로 칠한 나무 탁자와 받침대와 그릇과 기타 물건들, 옥과 돌로 된 반지, 돼지의 온전한 유골 등 120점의 부장품이 호화롭게 비치되어 있었다. 한 젊은이의 무덤에는 토기 그릇 4점, 옥과 돌로 된 용구 14점, 옥반지 14개, 옥종 33개가 들어있었다. 옥종의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옥종에는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가 새겨져 있다. 상나라 때의 무덤에서는 당시에 빚은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과실주를 담았던 그릇들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특권층 무덤에서는 인골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순장의 짐작컨대 저승에 가서도 주인을 계속 섬기라고 하인을 순장한 증거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 다음이 페루입니다. 페루 비록 문자 기록은 없지만 5500년 전에서 4000년 전의 페루 해안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 수준 높은 관계 시스템에 기반해 콩, 호박, 구아바, 파카이, 루쿠마, 면화를 생산했다. 바다에서는 생선, 멸치, 조개, 홍합, 심지어 바다 사자까지 잡았다. 북부 해안을 따라 존재하는 다채로운 강 유역들은 서로는 물론이고 안데스 고지대에 심지어 아마존 분지와도 교역했다. 이 시기 페루 해안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100개가 넘는 토축단이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그중 다수의 꼭대기에는 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은 카스마강 유역의 세찬바호다. 2008년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5,500년 전의 석조 원형 광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고고학자들은 이 광장이 집회 장소, 아마도 일종의 의식을 행하는 중심지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세친바호에는 높이 16m짜리 계단식 피라미드도 있다. 인근의 세친 알토에도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는데 연대가 37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높이 44m의 축구장 14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랑한다. 이것은 기원전 2000년기의 신대륙에서 아마도 가장 큰 단일 건축물로 일컬어진다. 수페강 하구에 위치한 아스페로 유적은 연대가 5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높이가 10m인 계단식 피라미드 6기가 있다. 그중 하나인 우아카 데 로스 이돌로스, 이 표시가 있는데 우상의 무덤이랍니다. 네, 이돌로스의 회백색 점토로 빚고 불을 굽지 않은 채소 13점의 작은 소상이 작은 방의 두 층 사이에 묻혀 있었다. 이리와. 옳지. 우차. 또 다른 피라미드인 우아카데로스 샤크리피시오스에서는 이건 시생의 무덤이라는 뜻이랍니다. 조개 껍질 구슬 모자를 씌우고 무명천으로 감싼 뒤 담요 속에 넣어 매장한 2개월 미만의 영화가 발견되었다. 이 유해는 공공 건축을 위한 봉헌 제물로 매장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에휴. 페루 초기 유적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광범위하게 발굴된 곳은 수페강 유역의 카잘 유적으로 아스페로에서 약 19km 떨어져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수페강 유역의 인구는 약 2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랄 유적 단지에는 약 65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6기의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그보다 작은 무수한 계단식 피라미드, 한 단계 낮게 지어진 2개의 원형 광장, 많은 주거용 건물군, 다양한 단과 건물의 복합체가 조성되어 있다. 계단식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높이가 30m이고 기단부의 면적은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만 하다. 발굴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의 연대는 46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카랄에서는 재단처럼 보이는 것도 확인되었다. 가장 큰 피라미드 안에는 인신공희의 희생자로 보이는 어른 한 명과 아이들 몇 명이 매장되어 있었다. 또 다른 피라미드 안에서는 고래의 척추뼈들이 2개의 파카이 나무줄기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맥락상 의식용임이 명백히 보였다. 이 나무줄기들은 식물 섬유로 짠 직물로 덮인 채 땅에 박혀 있었다. 뼈로 된 호각, 나팔, 피리, 펜파이프, 방울 등 의식에 사용된 듯 보이는 다양한 악기들도 출토되었다. 환각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흡입기도 발견되었다. 이 시기의 페루 남부 해안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 관습은 이집트보다 1000년도 더 전에 페루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시신을 그냥 소금에 절여서 사막의 햇빛 아래 건조시켰다.
플로리다 대학의 고고학자 마이클 모즐리에 따르면 후대 페루 남부와 칠레 북부의 친초로인들은 미라 제작에 고도로 능숙해졌다고 한다. 인용입니다. 친초로의 장의사들은 특이한 기술을 완성시켰다. 시신을 해체하고 뇌와 내장을 제거하고 피부에 방부 처리를 하고 시신 부위들을 다시 짜맞추고 식물의 줄기나 나무 막대로 척추와 발다리를 지지하고 시신 내부의 빈 곳에 섬유나 깃털이나 점토나 기타 충전재를 채워넣고 얼굴 모양을 빚고 그려 넣을 수 있게끔 겉면에 점토를 바르고 가발과 사람 머리카락을 점토에 심어서 원래의 모발을 대체하는 것이다. 페루 일부 지역에서는 미라를 밝은 색깔의 면이나 모직물로 감쌌다. 부장품은 흔치 않았지만 고인을 위한 도구, 식량, 심지어 애완원숭이나 앵무새를 껴묻은 경우도 있었다. 페루 고지대에서도 미라를 제작하여 봉분 속의 석조회랑에 안치했고 이따금 새를 음각한 조개 껍데기 원반들과 맹수 비슷한 얼굴을 모자이크한 돌 원반 같은 장신구와 직물을 부장하기도 했다. 이 시기 페루인들이 신을 믿었을 가능성은 다분하지만 이 신들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한 유적에서는 지팡이 신이라고 일컫는 부조가 발견되었다. 연대가 46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이 부조는 삐쭉삐쭉한 송곳니에 밧장다리를 하고 뱀과 지팡이를 든 괴물로 그로부터 3000년 뒤 잉카인이 숭배하는 신과 동일해 보인다. 와, 이 전통이 3000년이나 갔어요. 대단하네요.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약입니다. 자, 요약하면 7000년 전 이전의 어느 시기에 현생 호모사피엔스에게 지고신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신의 존재를 믿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 기록이 등장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6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증거는 물의 신 엔키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사원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표시를 좀 하고 넘어가야죠. 이 단원 이 장의 7장의 핵심입니다. 7000년 전이다. 이런 거는 이제 논문 쓸 때 인용하기에 적절한 문장이죠. (6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증거는 물의 신 엔키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사원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후의 2500년 동안 이집트와 중국에서 신들이 출현한 것은 확실하고 아마 파키스탄, 동남부 유럽, 페루에서도 출현했을 것이며 어쩌면 서유럽에서도 출현했을지 모른다. 중국과 페루에서는 신이 개별적으로 출현한 게 거의 확실하다. 이는 평행 진화를 암시하는데 여타 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 발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4,500년 전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우르크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난나의 사원에서 이 여신을 숭배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의 대리인인 파라오 쿠프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경탄했다. 이 피라미드는 그로부터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다. 파키스탄의 하라파 문명은 전성기였고 4만 명에 이르는 모헨조다로 주민들은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사원처럼 보이는 곳을 찾았다.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브로드가, 스톤헨지, 에이브버리 등 의식의 중심지로 보이는 곳에 모여들었다. 페루의 카랄에서는 높이가 최대 30m에 이르는 거대한 토축단이 대규모 군중을 수용하여 아마도 신과 결부된 일종의 의식 기능을 수행했던 듯하다. 그리고 4,300년 전 중국에서도 비슷한 토축 기단이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약 4,300년 전 유신론적 호미닌으로서의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또 그러니까 약 4,300년 전 유신론적 호미닌으로서의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 신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정의하는 특정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수천 년간 신들은 자연현상과 철학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동물이나 조상의 혼령보다 더 실질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밤이면 태양은 어디로 갈까? 달은 왜 모양이 바뀔까? 별들은 왜 움직일까? 무엇이 바람과 비, 천둥과 벼락, 홍수와 가뭄을 불러올까?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특히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무대를 충실히 가로지르며 일상의 과업들을 수행하면서도 창백한 죽음이 도사리며 대기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신의 존재는 엄청난 위안을 주었다. 신이라는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버팀목을 삶의 여정에 동반하는 일은 고독의 지속적이고도 든든한 원천이었다. 시적이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무대를 충실히 가로지르며 일상의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창백한 죽음이 도사리며 대기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신의 존재는 엄청난 위안을 주었다. 신이라는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버팀목을 삶의 여정에 동반하는 일은 고독의 지속적이고도 든든한 원천이었다. 멋진 문장인데요. 이러한 버팀목은 삶이라는 드라마의 피치 못할 종말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스틱스 강변은 4,500년 전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런 명문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명문입니다. 이 작가의 작가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통찰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이 시간은 이 문장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무대를 충실히 가로지르며 일상의 과업들을 수행하면서도 창백한 죽음이 도사리며 대기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신의 존재는 엄청난 위안을 주었다. 신이라는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버팀목을 삶의 여정에 동반하는 일은 고독의 지속적이고도 든든한 원천이었다. 이러한 버팀목은 삶이라는 드라마의 피치 못할 종말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단순히 신이라는 존재를 환상이다, 착각이다 라고 비판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웅변하는 멋진 글입니다. 저도 좀 반성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